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특검을 대비하고 그리고 그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 아까 본 굉장히 긴 위원장이었는데 네. 그에 대한 소개를 한번 받아보기 위해서 특별히 모신 갑자기 오신 손님 네, 본인 인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이름이 좀 깁니다. 네. 네, 위원회에서 기획위원장 맡고 있는 박성오라고 합니다. 환영합니다. 자, 이력은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좀 쭉 보고 있는데 이제 출신 지역부터 시작해서 네. 네, 뭐 학교 그리고 그동안 그 걸어오신 이력들에 대해서 중요한 거 몇 가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분이신지 아직 모르는 분도 있으니까. 예. 저는 뭐 역순으로 얘기하면 네. 지금 이제 당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전에는 저 문재인 대통령님 모시고 5년간 이제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특히나 이제 5년 중에 4년은 그 민정수석실에서 조국 장관님이랑 예, 조국성님부터 해서 총 6분의 민정수석을 예, 모시면서 일을 했었고요. 그 전에는 이제 국회에서 의원실에 있다가 이제 청와대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저를 이제 아시는 분들이 간혹 이제 제가 뭐 법학을 전공했거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네. 맞아요. 실제 저는 우리 저 문희정 아나운서님하고 알게 된 계기도 저는 이제 수의학과를 졸업해서 실제로 이제 수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근데 주로 이제 현재 활동은 예. 그럼 왜 개업을 안 하시고 네? 이렇게 어려운 법제처를 비롯해갖고 어려운데 말이야. 제일 빡세고 힘들고 네, 그러면서 티도 잘 안 나는 이런 자리에 들어오게 되셨는지 정치 입문 계기를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저는 이제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지금 마이크 나오고 있어요? 네. 네.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처음에는 이제 그 수의 분야에서 네.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임상보다는 네. 그 뭐 수의 관련 제도나 정책과 관련한 일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국회 쪽에 자주 가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그 백원우 전 의원을 개인적으로 좀 의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왜냐하면 그 노무현 대통령님 장례식 때 그 뭐 본인한테는 그게 또 되게 선거 때 사실 마이너스가 됐습니다만 그 이명박 전 대통령께 네. 강력하게 항의를 하다가 이제 경호처 직원들한테 제지를 당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 참 의리가 있는 사람이네 라고 생각을 해서 기회가 된다면 좀 돕고 싶다. 예,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시흥에서 이제 선거를 좀 도와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국회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조국 장관님, 나 꼭 물어보고 싶어. 네. 청와대 근무하실 때 예. 민정수석실에서 일을 하시면서 뭐 민정수석실 뭐 하는지는 뭐 간단하게 설명을 주시는데 예. 그때 조국 장관은 어떤 상사였는지 그 당시에 어떤 수석이었는지 그걸 좀 물어보고 싶어요. 세호 장관님이 띄엄띄엄이지만 송작가 TV를 보신댔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지금 우리 성호쌤이 죄송해요. 제가 수의사쌤들을 자꾸 쌤이라고 불러서 성호쌤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우리 성호쌤이 제대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해야지. 왜냐면 오늘은 이게 압박 면접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국민들과 광진구 쪽, 특히 광진구 쪽 주민들을 포함한 주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자라나는 민주당의 새싹을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압박으로 물어봐줘야 돼요. 아니야, 잠깐만. 자라나는 새싹을 밟아버리려면. 괜찮습니다. 잘 밟아야 뿌리를 내려요. 웃잘하지 않아요. 말씀해 주세요. 어떤 청와대 생활 하셨는지. 예, 그 민정수석실에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흔히 말하는 이제 권력기관들이 주 이제 업무 파트너고요. 그렇죠. 그리고 특이하게도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곳들이 대부분은 그 첫 글자가 이제 기역자로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흔히 검찰, 국정원,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뭐 감사원, 그러네. 권익위, 경찰, 그러네요. 국세청 지금 열거된 그 기관들이 이제 민정수석실 소관 기관들입니다. 이렇게 외우니까 확실히 쉽네. 쉽다. 그럼 그런 막강한 기관들을 사실상 관리하고 통제하고 감찰해야 되는
예, 위치에 그렇죠. 있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부 초기에는 가장 큰 과제는 이제 권력기관 개혁이 맞아요. 가장 큰 과제였죠. 네. 그래서 처음에 시작됐던 거는 이제 국정원의 국내 파트, 그러니까 우리 뭐 소위 말하면 이제 그 국내 정치에 관여하는 그 뭐 정치 공작을 하는 그 파트를 없애는 일부터 시작을 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검찰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 그 다음에 검찰 개혁, 그 다음에 기무사 해편, 그러니까 기무사도 마찬가지로 그때 이제 뭐 사실상 민간 관련된 감찰 완전 예, 없었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다 보니 이제 기무사도 그때 이제 해편이라는 용어를 써서 그러니까 기무사를 해체하고 다시 만든다 해서 안보지원사령부로 다시 이제 설치하는 작업을 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국수석님이 계실 때는 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틀을 디자인하고 추진하고 이제 잠깐만, 우리 손님 잘못 모신 것 같아. 그 권력기관에 지금 핵심에 계시다가 그 권력기관들 칼로 지금 치시던 분이잖아요. 송 작가 TV 위험해질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렇게 열심히 다 해놓은 게 예. 지금 와서는 다 도로 묵됐잖아요. 그런 원안으로 부분도 있죠. 돌아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때 해놨던 어떤 예. 변화와 개혁들이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 그때 조금 더 왜 하지 못했냐 맞아. 아니면 세게 왜 못했냐. 예. 근데 저는 그래도 많은 그 권력기관 개혁, 특히 검찰 개혁이라는 게 이제 한 번에 이제 1에서 100으로 올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검찰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권한들을 분산시켜서 조정을 하려면 대표적으로 이제 검찰이 기소권, 영장청구권, 수사권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원래 이제 검찰이라 하면은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그렇죠. 공소유지를 하는 그 프로시큐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기소를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 이제 수사 기능들을 분산을 시키려면 그걸 이제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국수본을 만들면서 이제 수사권을 국수본으로 대폭 이양을 했죠. 그래서 검사가 모든 수사 개시권을 가지고 있다가 그 6대 범죄를 제외하고는 다 경찰로 넘겼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번 더 법 개정을 하면서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두 가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다 이제 경찰로 넘어간 상태인데 그렇게까지 해놨었는데 했는데 이제 한동훈이 두 번의 이제 시행령을 이제 꼼수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다 말짱 사실상 말아먹었죠. 그거를 거의 다시 제자리로 환원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저희 이제 10월 11일 모두의 관심이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가 있을 때 그 전날 국무회의에서 그 수사준칙을 통과시키고 그것을 이제 11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아 꼼수가 예. 그때 있었군요. 예. 물론 이제 입법 예고는 8월 1일 날 했었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히 대응을 하자라고 했는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기습적으로 국무회의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럼 이제 11월 1일부터는 검찰이 모든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상황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군요. 예, 대표적인 이제 수사준칙의 독소 조항이라고 하면 그 검사가 가지고 있던 경찰에 대한 일반적인 수사 지휘권을 없앴는데 그걸 사실상 부활하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른바 별건 수사. 그러니까 지금도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두 가지에 대해서만 수사 개시권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수사하다가 그 두 가지 이외에 다른 범죄 혐의가 있을 엮는구나. 때 다른 걸 붙여가지고. 네, 근데 그 전까지는 그걸 발견하더라도 그것을 경찰에 넘기도록 해놨습니다. 근데 그 조항을 조용히 뺐죠. 이제 그 얘기는 부패 범죄나 경제 범죄를 수사한다라고 시작을 해놓고 다른 게 보이면 본인들이 직접 수사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모든 별건 수사가 다시 가능해지는. 저는 그래서 얘기를 들으면서 지난 5년간 그렇게 열심히 사실은 이렇게 일을 좀 차근차근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워낙 이 윤석열 정권이 무도하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니까 사람들이 상대극부적으로 그럼 그 전에 너무 살살했고 너무 봐줬나라는 착각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때 원칙적으로 한 게 맞았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거고 이건 반드시 탈이 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보셨잖아요. 네. 이렇게 해놓으면 될 거야 라고 정말 나이브하게 생각했구나를 지금 느끼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러니까 모법에
취지에 반하는 직접적으로 배치되는 시행령을 만든다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사실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정도 선을 넘어서까지 하리라는 건 사실 예상하기는 어려웠고요. 그렇지만 지금 당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공소시행령을 만들 수 있는 이유는 그 부패범죄와 경제범죄가 남아있고, 그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가 무엇인지 그걸 모법에다가 주절주절 다 써놓을 수는 없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통상 시행령으로 넘깁니다. 그러니까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그 이제 세부 내용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허용을 해준 거죠. 그랬더니 거기에다 이상한 것들을 막 갖다 붙이기도 붙여서? 하고 이제 모법에 안 맞는 얘기들을 붙이는데, 그러면 방법은 한 가지죠. 그리고 처음에 권력기관 개혁, 특히 이제 검찰 개혁을 디자인할 때도 최종적으로는 모든 수사를 검찰에서 떼내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두 개 남은 게 이제 부패와 경제범죄 아닙니까? 그러면 그 두 개를 자연스럽게 떼면, 지금 이제 형소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해서 그 남아있는 그 두 개만 삭제하면 시행령 제정 권한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시행령을 제정할 수 없게끔 만들고. 법을 바꿔버리는 게 중요한 거고, 네.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걸 해줄 법제 전문 국회의원이 필요한 거네요, 추가로. 그러니까 검찰 네. 개혁과 관련해서 초반부터 디자인에 다 참여했던 분이 끝까지 그걸 가져야 되는 건데,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박성호 쌤이 민주당 내에서 어쨌든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기획위원장이잖아요. 그걸 저렇게 잘해, 워크인 거. 순서 한 번만 바뀌면 이상해지는데. 잘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네. 우리 눈에서 보이는 사람들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의원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 의원들이 따로 있고, 지금 쌤은 의원이 아니에요. 네. 의원이 아닌데 기획위원장이란 말이죠. 네. 과연 이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어떻게 해서 기획위원장이 되셨는지를 예. 설명해 주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청와대 퇴직을 하고 같이 일을 했던 분들이 네. 주로 뭐 사실 이제 전 정부 인사들 중에 많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신 분들이 대부분은 저희가 밀접하게 같이 일을 했던 분들입니다. 특히나 이제 민정수석실에 계셨던 분들이 많이 좀 고초를 겪고 계신데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 이제 청와대 퇴직 후에는 이제 보이지 않게 같이 연대하고 도와주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다가 당에서 마침 이제 그 부분을 대응하는 위원회를 만들게 돼서 이제 여러 분들이 이렇게 추천을 해주셔서 기왕이면은 그 위원회에 들어와서 직책을 달고 일을 해라라고 해서 어차피 할 건데 뭐 안 보이게 하는 것보다는 네, 그래서 그렇게 참여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도 이렇게 보면은 물론 지금 이제 현역 의원님들도 뭐 활동을 많이 하시지만 당에는 이제 현역 의원이 아니더라도 원외 인사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또 당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당에서 그 직원으로 근무하는 또 고생 많이 하는 당직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죠. 근데 주로 이제 많이 노출되는 것들은 현역 의원들이 많이 노출되지만 일은 뭐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진짜 이거 민감할 수 있는 질문인데요. 네. 현역 의원들 중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오히려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진짜 솔직히 당 내에 당직자분들, 정말 당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나요? 그 부분은 대표가 되실 때 당원들의 77.7%의 지지를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그 순간 이미 그 당의 모든 의사 결정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 사실 저도 그 체포동의안 한 번 부결, 한 번 가결되는 과정에도 대략 한 뭐 37, 8분 정도가 이탈을 했는데 그건 매우 비겁한 행동입니다. 네. 그러니까 차라리 떳떳하게 나는 가결표 던지겠다.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하겠다. 대신에 그거에 대해서 당원들로부터 정당하게 뭐 비판받고 평가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더 음흉한 분들은 드러내지 않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분들은 제가 생각할 땐 정치의 기본은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이나 의견을 떳떳하게 밝히고 평가받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유권자한테 평가받아라. 네. 자, 그거예요. 여러분 중간에 지금 댓글창이 하도 혼란스러워서 말씀을 중요한 전제를 한번 드리고 갈게요.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예비 후보님은 자, 국회
국회의원 경선에 참여를 하기 위한 정치적 야망을 갖고 나온 후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이 앞으로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예요. 근데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분이 뭐 친명이냐 아니냐 아니면 계파에 어디에 속해 있냐 누구랑 친하냐를 가지고 성분을 분별하거나 그거를 정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예비 후보가 과연 민주당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의회의 정상화, 그리고 검찰개혁을 위해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라는 점이고요. 앞으로 이제 조금 있다가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이분은 여러 경쟁자들하고 똑같이 경선을 거쳐서 올라와야 되는 자신만의 과제를 갖고 있는 것뿐이고 오늘 우리가 이분을 모신 거는 이 사람을 후보로 만들거나 이분의 당선을 위한 게 아니라 이분이 하고 계신 검찰개혁 관련한 특검법이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기 위하는 점을 먼저 전제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을 지금부터 들어가 보죠. 이번에 특검을 준비하고 계신 주로 앞으로 목표로 하는 게 어떤 내용들입니까? 그 김건희 주가 조작 특검법은 지난 4월 27일 날 네. 이제 그 본회의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되어서 네. 그저께 10월 23일까지 이제 180일간의 법사위 심사가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본회의에 자동적으로 부의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렇죠. 이게 부의되어 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본회의가 열리면 안건으로 올릴 수 있게 그 리스트에 담았다. 그러니까 12월 정기국회에서 네. 당연히 처리해야 될. 예, 지금도 네. 상정을 하면 가능합니다. 네. 근데 그 의장이 안 해주죠. 아무튼 지금 상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데 네. 만약에 이제 60일 이내로 그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다음 차기 본회의에 자동적으로 상정이 됩니다. 그건 이제 누구의 결정도 아니고 그냥 법상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무조건 이거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된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12월 22일까지가 이제 60일이고요. 그 60일이 도과하면 12월 23일부터는 본회의가 열리기만 하면 무조건 그날 안건으로 상정이 되고 그러면 이제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의결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조금 더 빨리 되냐 늦게 되냐의 차이일 뿐이지 무조건 그 법은 통과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것들이 김건희 특검법에서 다룰 내용인 걸로 나와 있습니까? 간략하게 정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김건희 주가 조작을 핵심으로 수사하는 그 특검을 구성해서 수사하는 과정을 규정해 놓은 법이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법이 이제 통과되면 통상적으로 법이 통과되면 국회에서 정부로 법안을 이송합니다. 그러면 그걸 받은 정부에서는 15일 이내에 공포를 하든지 아니면은 제2요구, 거부권 행사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해야 되고 공포가 된다라고 하면 그 3일 이내에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그 법에 따라서 특검을 임명해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3일 이내에 다시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에 특검 후보를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하고요. 그러면 국민의힘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이 5일 이내에 후보자 2명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2명 중에 1명을 3일 이내에 임명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법안이 공포되고 특검이 임명되는 것까지 14일 정도가 소요되고요. 그러면 법 공포 이후 14일 이후면 김건희 주가 조작 특검이 이제 출범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특검이 특검보 4명을 임명할 수 있고 절차는 거기까지 하고 자, 14일 안에 특검이 무조건 출범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부권만 아니라고 하면.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게 검찰이 전부 다 지금 장악돼 있는데 정말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검사가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그 지금 송 작가님 말씀하신 게 사실 그게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우리 편이어서 어차피 그 법은 통과되고 공포될 건데 문제는
그 뒤에 이제 그 특검을 구성할 때 특검 1명에 특검보 4명, 네. 그 다음에 파견 검사가 20명, 그 다음에 특검이 임명할 수 있는 특별수사관이 40명, 그 다음에 이제 행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파견 오는 공무원 40명.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특검과 특검보는 이제 어쨌든 그 민주당을 포함한 이제 국민의힘을 제외한 정당에서 추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이 특검이 되고 그분이 본인이 잘 맞는 특검보 4명을 임명한단 말이에요. 근데 파견 검사 20명은 법무부에서 보냅니다. 아하. 그러면은 당연히 한동훈이 그 특검을 망가뜨릴 만한 최고 에이스들 20명을 최고 뽑아서 쓰레기들 20명을 보내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어쨌든 특별수사관 40명을 데리고 그 수사를 잘 해서 결국에 이제 기소까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 강단이 있고 그 정도 어떻게 보면 검사들을 좀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특검을 지금부터 잘 고민하고 준비해 두는 게 지금 관건입니다. 혹시 마음속에라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나 뭐 이런 게 좀 있으신가요? 마음속으로요. 아니, 그러니까 생각해 보기에 그럴 만한 자질을 가진 사람이 우리는 검찰 들여다보면 2명밖에 몰라요. 그것도 여성으로. 혹시 예. 있다고 생각하시면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또 박영수나 한동훈 같은 애들이 특검하고 부장으로 오면 안 되잖아. 특검 보러 오면 안 되잖아. 뭐 현실성을 제외하고 어차피 뭐 제가 결정하는 건 아닐 테니까요. 네. 현실성을 제외하고 그냥 얘기하면 뭐 지금 이제 변호사 자격이 정지돼 있긴 합니다만 뭐 최강욱, 이광철 가능해요? 법적으로? 법적으로는 안 됩니다. 뭐 안 되는 얘기. 근데 그 정도 인물이면 와 희망 있다 생각이 드는 거지. 야. 그래서 그러한 이제 특검이 출범하고 나면 자, 어떤 내용을 수사할 건가라고 하는 거는 이금 위원회에서 아니면 이제 민주당에서 지정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조사할 항목에 대한 것까지 특검의 권한으로 가는 건가요? 그 부분도 이미 특검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검법을 이제 통과시킬 때는 발의를 할 때는 그 법 안에 어떤 범죄를 수사한다라고 다 명시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보면 당연히 이제 1번은 김건희 이제 주가 조작 혐의가 1번이고 두 번째는 그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예, 사건까지. 그러니까 주가 조작 그러니까 메인 사건은 그때 이제 도이치모터스 그 주가 조작의 계좌가 이용되고 또 같이 공모했을 거라고 추정되는 뭐 문자가 오간 다음에 실제 7초 후에 본인이 직접 증권사에 그 주문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혐의이고 그것을 수사하다가 인지되는 연관된 사건들까지 수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양평 고속도로 건이라든지 그거는 그 법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양평고속도로- 주가 조작 위주와 예. 관련자들에 대한 특검으로만 어느 정도 한정 지을 수 있다라고 예, 보시는 주가 거네요? 조작 행위와 야, 그럼 그거와 양평은 관련된 또 사건. 특검을 해야 되겠네. 그렇죠. 근데 이제 기존에 있는 그 조력자들이나 많은 그 사람들이 이미 실형을 받았거나 뭐 아예 받아서 복역까지 끝내버리고 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만일 특검에서 조사를 해갖고 추가된 혐의가 나오면 다시 처벌할 수 있나요? 그 동일 범죄, 그러니까 동일한 범죄,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그 판결이 됐고 대부분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네. 그거 자체를 다시 재판하지는 못하는데요. 근데 그때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다른 혐의, 예, 그런 것들이 더 추가된다라면은 그분들도 추가 기소가 가능하죠. 근데 다른 사람은 이게 공범자들이나 정범은 다 추가 기소가 됐어. 네. 김건희는 조사도 안 했단 말이야. 조사를 안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확인만 되면 온팡지게 다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이제 공범들이 재판에서 대부분 다 유죄를 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행위 중에서도 이제 김건희 씨가 가담된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 계좌로 그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다 기억하는 3,300원에 8만 주 때려주셈. 네. 7초 후에 실제로 때렸어요. 그 주문을 본인이 직접 했습니다. 네. 그렇죠. IMP까지 확인했으니까. 예. 그래서 만일 김건희에 대한
협의가 확정이 되고 네. 이걸 갖다가 이제 고발했어. 그러면 네. 특검이 고발한 거를 네. 검찰이 또 손대거나 하지는 않는 거죠. 바로 그냥 그렇죠. 재판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뭐 고발장은 들어있고 그 고발장도 예전에 최강욱 전 의원이 그 고발장을 냈었어요. 예. 저도 이제 이 김건희 주가 조작 특검법을 본회의 패스트트랙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뭐 떠들고 다닐 때도 그 앞전에 보니까 이미 그 고발장을 냈던 사람이 이제 최강욱 의원이었고 그래서 지금 특검을 진행하게 되면 뭐 추가로 고소고발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기소 여부를 판단해서 그냥 바로 기소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검찰을 또다시 거칠 필요 없고. 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냥 기소를 하면 그대로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구형을 받으면 뭐 법정 구속이나 이런 게 나오면 네. 지금 영부인의 자리에 있더라도 네. 바로 구속이 가능한 신분인 거죠. 아, 김건희는. 그렇죠.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그 대통령의 가족들은 전혀 그 뭐 어떤 면책권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 지금 많은 분들이 너무 조근조근 얘기를 잘해가지고 이해가 쏙쏙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지역이 어디시냐고. 제일 중요한 걸 아. 저희가 못 여쭤봤어요. 그래서 지역이 어디시냐고. 아니 이제 우리가 회사에 지금 입사를 시키려고 하면서 네. 우리가 자질을 물어보는 단계에서 지금 입사 여부가 확인이 안 됐는데 네. 지역 얘기를 하는 거 좀 그래요. 하지만 나오셨으니까 자 구체적으로 예. 이와 관련된 이제 법을 준비하시고 이게 이제 진행이 되고 나면 네. 이제 앞으로 예비 후보로서 이제 경선에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어느 지역에 출마를 예정하고 계신 건가요? 예, 저는 지금 광진구 갑 지역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아까 이제 수의학과를 졸업했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건국대학교 수의학과에 다녔고 그리고 뭐 고향은 이제 충남 홍성입니다. 근데 보통 시골에서 이렇게 이제 대학을 오면서 올라오게 되면 서울이 다 익숙하지 않은 동네다 보니 그렇죠. 처음에 대학을 와서 살았던 그 동네가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번째 본거지가 고향이 되는 되거든요.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이제 뭐 아내를 만나고 결혼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 동네를 계속? 떠나지 않고 계속 예, 살다가 그 후에 이제 이사를 했다가 최근에 다시 광진으로 광진으로. 갔습니다. 지금 광진구 갑의 현역 의원님이 예, 전혜숙 의원님이 현재 전혜숙 의원이 기억하시죠? 이재명 대표 단식하는 동안 그 새 과시하면서 북콘서트 크게 했다. 그래서 저희가 엄청 비판했던 그분입니다. 뭐 이낙연, 정세균 싹 동원해가지고 나 아니, 이만큼. 우리가 그걸 갖고 뭐 비난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어요. 그냥 생각이 없는 사람은 어디나 있을 비난 안 한다고 그랬는데 왜 이래? 아무튼 그래서 이미 비난했는데 그때? 그 지역 안에서 지금 출마를 해서 경선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경선에서 이길 자신이 혹시 있으시다면 네. 무슨 거 나는 여기서 뭐 20년을 살면서 그동안 쭉 지역 관리를 해왔다든지 네. 동기동창들이 많다든지 뭔가 동기동창들이 많다. 광진구에서 출마하고 하는 일종의 변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지역 주민 이 중에 광진구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지역 일꾼으로서의 입장을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예, 그 제 검찰 개혁 얘기를 제외하고 지역 얘기를 한다고 하면 제가 95년도에 건국대학교 수의학과에 들어와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하고 그 후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있었는데요. 제가 뭐 아르바이트를 그때 당시 참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거의 없는데 제가 알기로 수의학과는 거의 수업이 어떤 식이냐면은 한 강의실에 그 학년을 다 모아놓고 교수님만 바꿔가면서 하루 종일 수업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할 양이 너무 많아서. 네. 근데 거기다 아르바이트도 하신 거예요? 이수학점이 다른 과보다는 조금 많은 편이어가지고요. 그랬는데 어쨌든 제가 그때 성수동에 성수역 뒤편에 그때만 해도 성수역 뒤편이 이제 공장들이 거의 이제 거의 폐공장화 될 때인데 프레스 공장 많을 때는 예, 거기 이제 작은 인쇄 공장도 많고 가죽 공장, 뭐 신발 만드는 곳 이런 데도 가죽 많고. 많았다. 진짜. 예. 잠깐 그걸 또 어떻게 아시지? 아니 그 서울에 옛날에 이제 광주에 제조업할 때 네. 공구류나 뭐 철판류는 영등포, 그다음에 그렇죠. 가죽류나 뭐 프레스나 합판 같은 것들은 이쪽 성수. 본드 붙이는 성수 이런 쪽에 많이 납품. 구죽 공장 했었죠. 많았습니다. 예. 가죽 예. 따르고. 근데 그때 제가 야식 배달을 밤에 이제 오토바이 타고 야식 배달을 했어요.
아, 그 당시에도 그런 배달이 있었군요. 아, 그럼요. 예. 야식집은 다 배달이야, 이 사람아. 그렇죠. 아. 그래서 그때 이제 새벽에 배달을 하다 보면 그 공장에서 이렇게 또 주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가보면 밖에서 보면 불이 다 꺼져 있어요. 근데 어디 이렇게 뒤로 해서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노크를 2번 해라 하면 이렇게 문이 열리는데 담배 연기가 이렇게 쫙 나오면서 마치 영화의 장면처럼 와. 그 안에 사람들이 뭐 이렇게 바글바글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폐공장들이 좀 이렇게 도박장으로도 이용이 되고 제가 그곳에 배달을 갔던 경험이 있어요. 90년대 후반에 성수동이 그런 분위기였군요. 아,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막 힙한 곳이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었죠. 근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 그때 당시 이제 광진구와 성동구를 비교하면 뭐 성동구를 뭐 평가 잘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때만 해도 광진구가 월등하게 좀 성동구보다 나았죠. 여러 가지 자원들이나 네. 인프라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쪽 지역에서 어떤 각오로 왜 내가 여기서 국회의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예. 그 의지를 보여달라니까 지금 예. 압박이야. 빨리 해야 예, 다음 후보자들 알겠습니다. 있어. 그래서 그때에 비해서 최근에 보면 너무 이제 성동구에 비해서 낙후됐고 그렇죠. 또 주변에 비해서 되게 뒤처졌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런 것들이 광진구가 되게 좋은 자원들이 많습니다. 어린이대공원도 있고 아차산도 있고. 근데 그런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발전시킬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보면 좀 아쉽고 저는 그래서 지금 뭐 지역 공약도 준비하는 것들이 그런 걸 통해서 인접 지역보다 특히나 이제 성동구보다 훨씬 더 좀 생기 넘치는 그런 곳으로 만들고자 하고요. 뭐 구체적인 것은 이제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공약 발표를 할 것인데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네. 지금 구체적으로 지역을 얘기를 사실 자꾸 물어보시는데 저는 사실 일단은 민주당 의원 중에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우리 얘기를 계속 좀 들어주는 의원인지 그리고 이 사안을 잘 알고 관심을 가지고 뚝심 있게 계속 끌고 갈 우리 지금 보는 뭐 김용민 의원님처럼 이렇게 정말 잘하시잖아요. 그렇게 잘해줄 의원인지 일단 난 그것부터 좀 궁금하거든요. 사람들한테 그런 믿음부터 일단 줘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저희 너무 많이 당했거든요. 맞아요. 믿었다 네.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맞아.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압박 면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역구를 일찍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는 네. 사실 우리가 워낙 근소한 유튜버고 아유, 그래도- 보시는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직접적인 표를 주실 수 있고 믿어주실 수 있는 광진구 주민 몇 분이 우리가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지역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박성호 쌤의 긴 위원장 말고 박성호 쌤 딱 좋죠. 네, 박성호 쌤의 일종의 이제 자질을 보고 싶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감없이 지금 말씀 되게 잘하고 계신데 좀 더 압축적으로 네. 좀 더 직관적인 설명을 추가로 알겠습니다. 부탁을 아니 드리겠습니다. 지금 깃바늘 라이언님이 착해 보여서 싸움도 못하겠네. 잠깐만요. 그러면 잠깐만 지금 우리 가장 강한 전투력을 가진 김용민 의원님이 못돼 보여요? 아니 우리 쪽에 못돼 보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없어. 근데 다 싸움 잘해. 막상 쌈 붙여놨을 때 잘해야지. 그럼 이문정 검사님 못돼 보여요? 아니잖아. 세상 유하게 웃으면서 한동훈 부드럽게 일진이 말해요. 되잖아. 한동훈은 자기 학교 다닐 때 일진이었대잖아. 하지만 말만 떠들지 막상 갖다는 못하잖아요. 누가 일진이었대요? 지가 일진이었대요. 저희는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박성호 쌤이 어떤 전투력을 갖고 있는지 다시 본론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주가 조작 관련해 갖고는 엄청나게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만 이번 특검에는 3가지를 이제 보게 돼 있어요. 학력 조작 문제,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지금 이번 특검에서 다루게 되는 게 전시회 관련된 뇌물성 의혹, 그러니까 자기 남편 위세에 앞세워가지고 전시회 때 기업들 후원받은 이제 이런 것들을 특검법에 포함시킨다고 하는데, 자, 우리가 특검법을 발의를 해놓고 네. 저쪽에서 딜이 들어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일단은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네. 뭐 12월 말이면 이제 통과될 네. 그 주가조작 특검법은 주가조작으로 한정돼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송 작가님 말씀하셨던 이제 다른 범죄 혐의에 네. 대해서는 추가로 특검법을 발의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특검법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검찰개혁법도 법사위 소관 법이기 때문에
지금 하더라도 어쨌든 내년 5월 29일, 그러니까 21대 국회 임기까지 충분히 통과가 가능합니다. 본회의에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만 하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허위학력 문제, 오늘도 이제 뉴스에서 얘기했습니다만, 네. 그다음에 사실 사법적으로 제일 큰 게 전시회로 뇌물 받은 거거든요. 이건 윤석열까지 같이 엮이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병합해서 이번 회기 때 올릴 계획은 혹시 민주당이 없나요? 근데 그게 개별 건들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것인지 그건 좀 판단이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확실히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혐의가 보이는 것들 중에 하나는 그 양평 고속도로 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양평 고속도로 건하고 그 다음에 지금 자꾸 이제 수사존칙 같은 시행령 이상한 시행령으로 꼼수를 부리는데 어차피 저희가 검찰의 수사권은 다 없애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를 아예 지우는 형소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하고 양평고속도로 특검법 최소한 요 3개 정도는 11월 내로 11월 한 중순까지만 본회의 때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면 어쨌든 내년 5월 29일 전에 통과시킬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만이라도 지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이것을 양평이라도 난 더 했으면 예. 지금 했으면 좋겠다라고 예.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희 심정이 그런데 예. 저희가 느끼기에 민주당 의원님들이 세워라 내워라 하는 느낌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그래서 네.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의원님들하고 같이 계속 회의하시고 얘기하시잖아요. 어떤 의원님들하고 지금 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탄압대책위에 소속돼 있는 현역 의원님들 한 40명 정도 되는데요. 네. 근데 물론 다 같이 회의를 할 수 없으니 그 안에 이제 운영위라고 해서 그 내부에서 또 직책을 맡으신 분들하고 이렇게 핵심 회의를 명분만 해봤습니다. 좀 불러주세요. 알고나 있을게. 지금 이제 위원장은 두 분이신데 네. 박범계 의원님하고 네. 박찬대 의원님이 이렇게 공동 위원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간사도 두 분입니다. 그 간사는 저 김승원 의원하고 김영배 의원께서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대책위의 대변인 역할은 김우겸 의원이 하시고 김의겸 예. 의원님. 그래서 회의 때는 주로 그분들이 많이 이제 참여를 하셨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의원들도 이제 시간 되실 때 오시는데 근데 저는 사실 민정수석실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그 4년과 청와대 후에 지금 이제 당에 와서 일을 하는 1년 합치면 이제 한 5년 정도 계속 검찰개혁과 관련된 일을 합니다만 그 저도 솔직히 아쉬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뭐 특정 의원들을 비난하고 싶진 않고요. 근데 선거 때가 되면 오히려 검찰개혁 얘기를 못 합니다, 당이. 지금도 저는 좀 11월 중순까지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그 법안들을 좀 본회의 패스트트랙을 태웠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떠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법을 떠들고 다닐 때처럼. 근데 이제 선거 앞두고 검찰개혁 막 이걸 세게 하면 중도층이 좀 싫어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당 내에서도 계속 그런 의견을 가진 분들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밖에서 당원들 또 지지자들 우리 또 이렇게 좀 당원들한테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해주신 우리 송 작가님 같은 분이 강하게 해야 된다 하시라. 아니 그냥 당원들 믿고 하시라. 그거 한다고 역풍 안 분다. 신중할 필요 없다. 라는 얘기들을 좀 더 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놈의 그놈의 역풍. 신중과 역풍. 네. 건물 안에 있으면서 뭔 바람을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좀 답답하고 짜증이 나는 게 그런 지금 답답함을 느끼게 하는 의원들은 조중동을 보고 정치를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박성호 우리 위원장님은 네. 그런 사실 그 내부의 적나라한 현실을 보면서 그래 내가 의원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승질나서 내가 직접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지금 말씀하신 게 네. 정답입니다. 승질나서 내가 직접 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네. 같이 지금 어떻게 보면 검찰개혁을 해왔던 분들이 지금 더 이상 역할을 하기 힘든 상태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같이 하던 사람들이 누군가 또 이어가고 물론 이제 저도 더 이렇게 노출이 돼서 아직까지는 뭐 저한테 압수수색이 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만 이렇게 더 이렇게 노출이 되고 뭐 떠들고 다니면
올 수 있겠죠. 그러면 또 그 다음 누군가가 또 이어서 해야 될 것이고요. 네, 그래서 사실 지역에서는 이제 뭐 검찰개혁 얘기를 하면 아니 그거 동네에 표도 안 되는 거 왜 얘기를 하냐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동네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나오면 불러주시면 사실 지역 얘기보다는 그냥 검찰개혁 얘기하는 게 익숙하고 그리고 정말 11월 내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는 꼭 좀 당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지역 설명이나 이런 걸 이전에 진짜 아까운 인재인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이분이 의원으로서의 그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현재 그동안 지진하게 이어져 있는 게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돼서 끊임없이 변곡점을 타고 됐다 안 됐다 하고 있는 이 검찰 개혁의 과정을 사실은 어느 장관이나 어느 민정수석이나 누구보다도 더 긴 시간 동안을 이거 하나만 매달려온 진짜 전문가인 거예요. 검찰개혁 그렇죠. 전문가. 진짜 전문가십니다. 어떤 의원도 장관도 법무부 장관도 민정수석도 이만한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거 한 우물만 판 사람이 없어. 그러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분을 만일 이제 광진에서 뽑혀지게 된다면 광진 지역 주민들이 광진갑 지역 주민들이 국민들과 민주당에게 큰 선물을 하나 우리한테 던져주시는 그렇지. 거지만 만일에 진짜로 왜냐하면 이제 현재 워낙 또 오래 하고 있는 현역 의원도 있고 뭐 무조건 지금 예를 들어 경선에서 이긴다고 하는 공천 경선에 이긴다고 하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참 이게 미안한 질문이지만 네. 이번에 국회의원이 못 된다고 하더라도 네. 앞으로 뭐 다음 국회의원을 떠나서 지금 이와 같은 검찰 개혁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각오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예, 아마 물론 저도 이제 처음 도전을 하는 것이어서 뭐 충분히 잘할 수 있다, 가능하다 이렇게 장담은 못하죠. 그러나 당연하죠. 모든 그건 누구도 도전자들이 모르는 다 거니까. 자신감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자신감은 있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뭐 당연히 이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될 텐데 지금 이제 작가님께서 여쭤보신 말을 전제로 해서 답을 드리면 저는 아마 그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개혁과 관련된 어떤 역할이든 하고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 개업하셔가지고 또 거기에 수의사쌤? 아니, 하는 아니. 거 아니죠? 아니. 임상수 의사 안 하실 거예요. 왜냐면 안 해봤죠? 안 만져봤죠? 제가 애들? 솔직히 네. 청와대에 있을 때도 네. 그 부속실에 있는 선배들한테 혹시 거기 이제 강아지들이 아프더라도 나한테 전화하지 마라. 진짜 큰일 난다. 밖에 계신 저 수의사분들한테 요청을 하시라. 왜냐면 제가 임상을, 그러니까 제가 진짜 뭐 책임지고 진료를 할 만큼 수준으로 트레이닝이 안 돼 있어서 지금도 물론 광진에 있는 동물병원에 그 소속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뭐 제가 자주 가서 진료를 하거나 제가 혼자 이렇게 막 실제 치료를 하거나 그 정도 수준은 못 되고요. 잘 아니, 됐네요. 근데- 이분이 돌아갈 다리가 끊긴 상태네. 네. 아니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대 수의학과에 제가 되게 친한 교수님이 있는데 그 교수님은 강아지 키우는데 와이프가 절대 안 물어본대요 교수님한테. 절대 안 맡기지. 그리고 그냥 동물병원 간대요. 그러면은 아니 엔젤이 어디 갔어? 막 그러면 동물병원 갔다고. 그러면 아니 뭐 나한테 좀 물어보기라도. 아니 당신은 대동물이에요. 그러니까 큰 동물 네, 중심이라서 산업동물. 모르세요. 아, 그러니까 이게 전문 분야가 있고 임상을 하신 선생님들은 딱 그 임상 반려동물 딱 위주로 하시고 이렇게 분야가 나뉘어져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서울대 수의대 교수님도 절대 집에 있는 강아지도 함부로 진료하지 않는다. 예. 아무튼 그나마 좀 이번에 위원회가 검찰위원회 다 줄여서 할게요. 네. 왜냐면 중간에 순서 한 번만 바뀌면 이상해져. 네. 이번에 검찰개혁을 위한 지금 위원회 박범계, 박찬대, 김영배, 김의겸 위원님이 주요 자리를 맡고 있다는 거. 한 사람은 뺐는데 서운하다고 하지 마세요. 김승원 의원님은 김승원 잘 몰라 내가. 미디어 바우처 얘기하신 네. 예, 의원님이세요. 아무튼 그래서 예. 이분들과 함께 일을 하신다고 하면 나중에라도 이제 이번 이 회기 안에 걸맞는 성과를 내신다고 하면 굉장히 큰 어떤 그 공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되면 다음번에 출마하시는데도 이게 예비 후보
되시는데도 네. 역할이 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더욱 분골쇄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네. 이제 많은 이제 법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네. 지금 여러 분야 안에서 지금 국가의 기강이 무너지고 있고, 이런 탈법한 조치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네. 법으로는 법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법으로는 법비들을 제어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결국 이런 법들을 아무리 해봐야 검찰이나 판사한테는 소용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둥이가 아닌 네. 이와 같은 법으로 이 사람들을 단죄해야 하는 그 이유와 네. 명분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물론 이제 검찰 개혁을 했다고 하는데 왜 아직도 검사들이 저렇게 활개를 치냐라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당연히 그들도 그들의 권한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 계속 시도를 하죠. 그러니까 대놓고 이제 법하고 안 맞는 시행령까지 만들어내면서 계속 반항을 하는데, 근데 비가역적인 수준까지 가려면 그 일정 수준이 넘어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시행령을 만들 수 있는 그 근거를 법에 남겨놨기 때문에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 없애고 아예 수사를 다 분리시켜서 기소만 관장하게 하면, 그러면 지금처럼 일부 가지고 있는 수사권으로 장난을 치는 것들은 더 이상 못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나중에 뭐 국민의힘이 200석을 가지고 다시 법을 다시 돌려놓을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만 벌어지지 않는다면 완전하게 수사 기소를 분리하고, 그리고 다음번 헌법 개정을 할 때 아예 지금 우리 헌법에 보면 검사라는 말이 2번 들어가요. 네. 그리고 헌법에서 검사들한테 독점적인 영장 청구권을 준 거거든요. 네. 그것까지 빼내고 빼서. 검사도 지우고 하면 그 정도까지 가면 그 다음에는 정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수준의 개혁이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까지 좀 답답하더라도 계속 끊임없이 좀 요구하고 한 발 한 발 더 가고, 그리고 선거 때 막 검찰개혁 역풍 불어 이런 생각 하지 말고 상관없이 민생도 챙기면서 검찰개혁도 같이 하면 됩니다. 쉬지 않고 계속 가다 보면 저는 지금 한 8분응선은 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부패범죄, 경제범죄 2가지만 떼어내도 완전하게 이제 수사에서 손을 떼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좋은 매뉴얼을 전문가적인 좋은 저들의 약점을 오늘 애청자들한테 소개해 주신, 그리고 조목조목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네. 미안합니다, 여러분. 나 이거 너무 궁금해서 안 물어볼 수가 없네. 오래간만에 전문가를 만나니까. 네. 자, 흔히 우리 국민들 중에 이제 검찰 해체. 네. 검찰을 아예 없애고 그걸 대행할 수 있는 조직을 아예 만들어야 된다. 네. 검사라는 직책을 대한민국에 없애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능합니까? 그런 게? 그걸 예. 대처할 수 있는 대처 기관이나 이 시스템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 얘기를 하는 사람 중에 한 명, 저도 그 한 명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도 그 한 명. 야. 저도 그 한 명. 근데 우리는 프로세스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요. 수사 기소 완전히 분리해서 수사권 떼내고 그 다음에 수사권이 없어지면 네. 그러면은 검사들이 직접적인 수사를 하지 않으면 뭐 특활비나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것도 다 없애고 그리고 그냥 기소만 하면 기소 담당하는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소 담당 공무원. 네. 그럼 국가공무원법 개정에서 기소관이라는 직렬을 만들어서 기소관 공무원으로 만들고 네. 그렇게 하고 최종적으로는 대한민국에서 검사라는 용어를 완전히 지우려면 그러면 이제 헌법 개정 마지막에 헌법 개정할 때 검사를 거기서 지우고 저 영장 청구권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바꿔놓으면 됩니다. 그럼 그렇게 재판은 누가 해요? 검사가 없어지게 되면? 아니요, 기소관 검사가 아니라 이제 기소관이 되는 거죠. 하는 짓은 똑같이 검찰에 아니 수사는 법원에 안 하는 하고요. 거니까? 수사는 안 하고 기소만. 수사기관이 이제 수사해온 것을 받아서 미국처럼 그렇죠. 이것을 기소할 것인지 말 것인지만 판단하고 그걸 기소하게 되면 재판을 유지하는 공소유지만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문제가 뭐냐면 본인들이 수사를 하고 본인들이 기소를 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대본을 썼는데 내가 시나리오를 썼는데 이거를 사람들한테 안 내보내면 그동안에 내 수사가 그냥 다 이렇게 무용지물이 되는 거라. 나는 법정에 가서 깐죽거리는 게 보기 싫어서 그래, 검사들이. 근데 그 깐죽거림을 할 수가 없는 게 본인은 그 앞에서 그냥 그 역할만 하는 거예요. 네. 수사를 해줘서 보내준
그것만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검사가 재판장한테 대거리하고 물어보면 그게 왜요? 이러잖아. 그게 가장 큰 게 수사하는 과정. 아니 어떻게 보면 수사하기 전에 자 이번에는 뭐 예를 들면 최강욱을 좀 혼내줘야 되겠어 어떻게든. 그러면 그렇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하면 수사하다 보면 사실 내용이 좀 부실한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기소를 해버리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수사권을 의도를 가지고 수사권을 활용했고 그렇게 해서 기소를 하니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법정 가서 그 무리한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나 이거 수사해야 되겠는데 라는 능력 자체를, 권한 자체를 없애버려. 네 수사 못해. 야, 우리 수사한 거 가지고 수사기관이 그렇죠. 그러니까 갖다 주는 거 갖고 너를 이걸로 갖고 구성해서 기소만 하고 끝내. 그리고 판단은 판사가 하는 거고, 그렇죠. 변호는 변호사가 하는 거고, 그렇죠. 너는 그냥 요렇게 조사가 왔네요. 그래서 요거는 기소가 돼야 될 것 같네. 요것만 하게끔 만들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게 이제 미국의 검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네, 미국 검사는 그래요? 예. 오. 그러니까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 유지 그리고 수사는 다 쪼개져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제 수사라고 하면 그냥 한 곳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미국은 오히려 그 수사권 자체가 10서너 개 기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문 분야별로. 그러니까 그들이 수사를 해서 가지고 오면 세무는 국세청이 하고 뭐 이런 뭐 식이네. 예를 들면 그런 그렇죠. 식이죠. 조사자들. 마약 수사는 그거 하고 마약은 마약청이 하고 환경은 환경청이 하고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우리나라는 수사를 다 한 곳에다가 모아놓고 대신에 일반 공무원들 중에 단속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을 사법경찰관이라고 해서 별도 이제 경찰권을 부여는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미국은 그 두 가지를 믹스해서 아예 이제 전문 분야별로 더 크게 나누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 그렇게 일단 지금보다는 많이 축소된 것 같아. 기소권만 주면. 그런데 여기서 또 걱정이 이것들이 그 옛날 버릇 못 고쳐가지고 그 기소 가지고 반드시 이건 기소해야 되는데 나 기소 안 할래. 네. 이런 식으로 또 이걸 자신들의 어떤 네. 이득을 위해서 활용해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럴 경우에는 이제 또 나라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그 기소의 권한을 고유하게 이제 검사 개인에게 주는 데도 있지만 그 기소 배심 제도라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기소 배심 제도. 네, 심의회를 열어서 어. 그 기소 여부를 같이 판단하는 그런 제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우리는-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예, 그렇죠, 민간의 그렇죠, 전문가들이 그렇죠.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재판에서는 미국은 이제 배심원 재판을 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제 아직 배심원제는 아니고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걸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판결도 국민 다수의 일반적인 정서를 고려해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기소 여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런 배심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권 다 뺐고 기소권만 남았는데도 이지랄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뭐 쌤도 그런 걸 영어예요. 쌤도 그런 걸 쓸 수 있구나. 국가적인 나라입니다. 그러면 국제적인 GR. 그것도 더 견제할 수 있게 그런 배심 제도를 또 추가로 도입을 해야 되는 거죠. 와, 잠깐 나 오늘 제대로 배운 것 같아요. 조목조목 설명해 주시니까 너무 좋다. 그리고 이게 일사강사. 현실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마음이 좀 가벼워진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근데 이거 네. 이거 하나만 주구장창 파주는 사람이 좀 있었으면 필요해요. 했는데 있었구나. 검찰 개혁이 법 하나 통과시킨다, 뭐 하나 한다, 뭐 검찰총장을 뭐 좋은 사람을 안 친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지금 이런 제도들이 끊임없이 연속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뭐 다음 단계를 또 가봤는데 큰 무리가 없다. 그 권력기관 간에 수사기관 간에 견제와 균형이 잘 맞고 뭐 이상한 놈이 들어오지 않는 한은 큰 문제가 없다. 그럼 그대로 제도를 유지해도 됩니다. 근데 지금처럼 제도도 아직 완비가 안 됐는데 되게 선량하지 못한 관리자가 들어와서 그 힘을 사적으로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다음 단계 개혁을 더 가야 된다라는 사회적 요구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맞아요. 선량한 사람이 들어와서 잘 했을 때는 우리가 이걸 굳이 개혁해야 돼라는 또는 이게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다가 선량하지 않은 놈이 들어오니까 이게 이런 맹점이 있었네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조국 성우님께서 법무장관을 짧게 하셨지만 그때나 아니면 이제 추미애 장관께서 이제 장관을 하실 때
지금 한동훈처럼 뭐 검찰을 막 쥐고 흔들거나 막 이렇게 안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원래 그래야 된다고 우린 상식적으로 생각했고 한동훈 같은 법무장관이 나올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그거를 시스템화 할 수 있는 개정과 변형을 가지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저 검사들이 지랄하는 전문 용어 이 지랄하는 꼬라지들을 안 볼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보이네요. 나는 성호쌤이 그 표현을 쓰니까 욕 아닌 줄 알았어요. 자연스러웠어요. 네. 굉장히 좋은 자연스럽네요. 단어였어요. 자, 우리가 너무 긴 시간을 지금 하고 할애를 했는데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응. 하지만 계속 할 수는 없어. 네. 우리도 배터리가 한계가 있으니까. 다음번에 또 얘기 들어요. 이제 이와 비슷한 불러주시면 사안이 저는 있을 뭐 언제든 때는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이 박성호 쌤을 부를 겁니다. 네. 박성호 쌤도 지금 박성호 TV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아, 그거는 뭐 제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리지는 못하고요. 네. 그냥 뭐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곳에서 불러주시면 그거 이제 좀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올리고 네.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시지 말고 네. 이와 같은 어떤 개혁의 방향이라든지 네. 시스템의 방향 같은 것들을 지금처럼 조목조목 네. 잘 정리해가지고 쇼트로라도 네. 꾸준하게 박성호 TV에 올려주시면 꼭 선거운동용이 아니라 네.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전문 지식, 특히 법에 관련된 전문 지식에 목말라 있어요. 맞아요. 특히나 변호사나 검사 같은 분들이 아닌 이제 민간 전문가로서 쭉 이걸 해온 거잖아. 네. 지금까지 없던 법제도를 만들기 연구해 오신 분들의 노하우를 알고 싶으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랑 협업해서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저는 싶네요. 너무 감사하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일을 벌립니다. 성장파 TV가 예, 잠깐만, 난 못 들었네. 난 그 일 벌리는 데서 빠지는 걸로 난 못 들었을게. 출연료 줄 건데. 그럼 해야겠네요. 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도 많이 아쉽겠지만 오늘 박성호라고 하는 도전자가 있다. 그리고 숨은 고수가 있다는 점을 알리는데 진짜 고수다. 네, 네. 오늘의 초대석에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광진구 주민과 검찰개혁을 바라시는 많은 애청자들을 위해서 앞으로 박성호가 어떠한 일들을 해내고 그걸 하기 위해서 저를 꼭 국회의원에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심정을 네. 최대한 간결하고 강렬하게 네. 표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다들 이제 검찰 독재 시대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그 검찰 독재의 원인이 되는 검찰의 과잉한 권력을 없애는 것이 가장 큰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하고요.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그 일에 투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그게 저의 가장 큰 사명이고 두 번째 이제 지역을 좀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그 아르바이트 했던 얘기를 길게 한 이유는 제가 처음 이제 젊은 시절에 광진에 왔을 때는 그만큼 뭐 자랑할 만한 동네였는데 지금 주변에 비해서 조금 낙후됐다. 예, 그래서 다시 예전 제가 젊은 시절에 봤던 그 광진으로 좀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저에게 좀 맡겨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진구 갑 주민 아닌데 맡겨주고 싶다. 광진구 갑 주민들을 붙들고 진짜. 도와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은 심정이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서 광진 갑에 출마를 목표로 하고 계시지만 그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고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 5년간 음지에서 우리 모르게 음지는 아닌데 안 알려졌어. 그러니까. 열심히 진짜 체계적으로 어디 시위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당과 민주당 안에서도 그리고 전문적인 위원회 안에서 위원장을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을 만큼 이러한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게 됐어요. 따라서 이번 이 검찰 독재 추진위원회가 해야 될 김건희 특검뿐만이 아니야.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얘기한 대로 이 지랄하는 것들을 없애버리는 맞아요.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맞아요. 의원이든 아니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네. 홍작가 TV가 미력이나마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반응이 너무 뜨거워요. 댓글 애청자 참-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좀 보이질 않아서 네. 조금 있다가 까보면 구독자가 많이 늘었을 수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송작가 TV와 콜라보하는 박성호 TV 안에서의 앞으로 법률 상식 그리고 각종 그
검찰 개혁과 또는 특검을 위한 중요한 정보들을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을 추가로 같이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악수 한번 하시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MOU 맺는 현장 같았어요. 이런 게 MOU야. 네. 그런데 저희 한 화면에 안 담겨요, 지금. 그게 카메라가 안 돼서. 네. 상관없습니다. 손만 나오면 되죠. 네, 아무튼 지금 참 믿음직스럽다고 무난한 사람 볼 줄 아네 그러는데 제가 무난합니다. 제가 박성호 쌤 데리고 왔어요. 네. 예, 접니다 여러분. 신뢰의 상징. 예. 자,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인턴 패널이 동작가 TV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무 법제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조언이 필요한 부분 때는 아무 때나 같이 출연해서 이 얘기들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신 분들이 되게 너무 흐뭇하게 보시고 가셨으니까 반응이 좋아요. 반응이 좋아요. 네, 앞으로도 꾸준하게 박성호 쌤을 저희 프로에서 볼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많은 댓글과 응원 부탁드리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박성호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